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두 번째 섹션은 윤인석 상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언제 어디든 달려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가족상담사 윤인석입니다. 네, 발표도 멋있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윤인석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이 장에 서 있다 보니 저의 안에서 설레임과 또 다행감이 느껴지네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 상담이나 집단과의 만남에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학부모 집단이라면 이런 답을 주세요. 우리 애들이 잘 커야 될 텐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해야 할 텐데, 왕따 당하지 말아야 할 텐데,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 할 텐데. 정말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을 물어봤는데 생각하는 바람에 답이 온 거지요. 이렇게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소리 없는 외침을 합니다.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린이의 외침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최선책을 찾고자 오늘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는 세미나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이 지구촌 청소년들을 다 책임질 것 같은 포부를 갖고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 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 우리 어른들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문제란 가족 안에 가족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을 위해서 저는 또 가족 상담사가 되어서 가족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은 그 안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부부 관계의 건강도와 행복도에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함께 하고자 해요. 중학교 2학년 봄에 자퇴했다는 청소년이 첫 만남에서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제가 피덩일 때 할머니 집 앞에 놓고 도망갔대요. 아버지는 부산에 있다는데 몇 년째 연락도 안 돼요. 저 역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할머니와 치매 걸린 중주 할머니랑 셋이 살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니 열심히 살아보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멋진 인생도 있을 거라고 말을 한다면 이 친구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어른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마음의 문이 깡 닫힌 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이 친구는 웃음을 찾고 꿈을 세우고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미술 작업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색연필을 부셔가면서 소리를 치며 거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며 진정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생일 케이크가 부서졌답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꾸짖었다는 거죠. 내가 안 그랬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믿지 않았다고. 엄마가 나를 믿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나쁜 기억은 왜 지워지지 않는 건가요? 라는 흐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꼬마는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를 울리는 말썽꾸러기로 낙인되면서 상담에 의뢰되었고 가족 상담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생일 파티에서 내 아들이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얻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나름 이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 교육 강의도 듣고 책도 보며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엄마 아빠도 못 믿어요. 부모님은 제가 믿는 줄 알 거예요.
그런 척 했거든요. 상담 선생님도 안 믿어요 라고 눈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눌려가며 이어가는 말입니다. 이 친구는 맞벌이 부모로에게 양육이 되는데 저녁이면 많은 과제물을 놓고 공부를 강요받은 거죠. 그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고 강한,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수치심은 이 친구의 자존감을 사라지게 하고 열등감, 죄책감으로 혼자 힘들어하면서 자신이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감, 공격성을 감지했던 거지요. 늘 호주머니에 샤프 펜슬을 갖고 다닙니다. 여차하면 찔러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들은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이었고 자녀 사랑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대화가 없었기에 상대방 배려 없이 자신만의 최선을 다한 것이 오히려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준 거지요. 이 학생의 개인 상담, 세 가족의 가족 상담, 부모의 부부 상담을 통해서 세 식구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사례들입니다. 상담의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법사랑협회, 학교 현장의 선생님,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주어진 상담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 받아보지 못한 아픈 외침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했대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제가 7살 때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랑 사는데 새엄마하고 굶켜가며 저녁마다 개 패듯이 팼어요. 아버지에게 매맞는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크레파스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옷을 벗겨 복도에서 수업 내내 서 있게 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옷을 벗기고 벨트로 때렸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흉터들 때문에 저는 공중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연쇄 살인범들이 검거된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가 빚어진 사회적 비극이지요. 아동학대 피해자가 모두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살인범의 90%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마 건강한 사회의 일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누구나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인 성향을 갖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눈, 코, 입 하나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아동들의 성향도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성장 과정의 가정 환경, 특히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거기에 적응하며 형성됩니다. 남편이 아이랑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아내는 나보고 아이랑 놀아주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로부터 처자식 굶기면 안 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들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그 남편의 그것이 무관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여졌고 그것은 아내 자신에게 대한 감정이라고 여겼기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양육하고 싶다면 양육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자녀 양육 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바로 그 양육자의 부모의 성향과 자녀 양육법,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탐색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자녀가 사망한 것처럼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월 1명씩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출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고, 그로 인해 신고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신고해야만 하는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해에 신고가 36% 증가했고,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면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은 신속한 신고 접수와 처리를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에 의한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선 환경적 요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관의 역할 또한 요구됩니다. 그런데 상담사로서 전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무 신고처인 복지기관과 학교 현장 담당자들은 신고 의무에 대한 우려와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동학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특례법이 각 가정의 안전 회복과 행복 유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단과 또 그에 맞는 맞춤적인 대처, 그리고 세분화된 기관의 역할, 그리고 개인과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4년 전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방과후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원칙대로 신고를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학부모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관리소홀이라고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이후 그 신고에 대한 후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 후에 자녀에게 아버지의 폭력성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는 기관의 전화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염려였던 거지요. 또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례법 이전의 오래된 사례입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부부가 용기를 내어 부부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아버지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지요. 이것을 신고 여부권을 놓고 기관의 일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부부 상담사로서 물론 부부 갈등이 있고 아버지의 경직된 훈육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아버지와 스킨십도 있다는 것도 전했고요. 상담 중에 남편인 아동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아동 학대를 받았고, 또 좋아하던 어린 형이 사망하는 트라우마로 감정 표현이 어려워졌고, 또 굳은 성격이 된 것 같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강하게 키워야 문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와 또 배우자 간의 이해를 더해가는 시간에 아내가 지금까지 남편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간다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진다며 다가가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다가가는 대화로 소통이 되면서 두 사람의 친밀감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 있었던 부부만의 문제도 서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유연함은 자녀에게 다가가는 대화로 연결되었습니다. 늘 혼자였고 무기력했던 이 자녀는 학교에서 표정이 밝아지고 선생님에 다가가서 먼저 인사도 한다는 교사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부의 아동폭력이 신고가 되었더라면 이 가정의 회복에는 정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나 어쩌면 가정 해체의 위기를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드러나기 어려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고는 당연하지만 부모의 사전교육, 상담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한 인격체라는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부모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의 가정 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육과 체벌, 그리고 학대에 대한 확실한 구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폭력 신고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정 회복을 위한 안전한 기회 제공이라는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홍보와 신고와 처리 과정에 있어 다각적인 진단 도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전한 대처,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부모 교육과 상담이 포함된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 어느 때였나요? 학부모님들은 대답하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여행 떠났을 때요. 고향 평상에서 우리 가족이 나란히 누웠을 때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우리의 행복이 가정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부모로부터 양육된 아동들은 자기 긍정과 어른에 대한 신뢰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합니다. 그들은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자녀 양육을 하게 되어서 아동학대로 빚어지는 사회적 빚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부부의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나 중독이 없는 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 대처,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두 번째 섹션 우리 윤인석 상담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아까 시작할 때 설레임과 다행감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그 설레임은 더 떨림이 된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어서의 그 아동들이 염려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 윤희석 상담사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이제 우리 그 가정의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부모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살짝 궁금증? 응?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러니까 주체는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출돼야 될까 하는 거 조언해 주시면 아마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정 훈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주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시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시는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배제한 거니까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이런 말을 듣는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하고 딱 맞네요.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